안녕하세요. 정우식 세무사입니다. 20년 넘게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전문으로 해오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특히 요즘처럼 자녀가 취업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부모님 카드 쓰는 일 많죠?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안 봅니다. 국세청은 카드 하나만 보고도 여러 가지를 따져요. 이 결제는 누가 한 거지? 이 소비는 누구를 위한 건가? 대금은 누가 냈을까? 이 세 가지가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이상거래로 잡힐 수 있어요. 실제로 조사 들어가면요. 가족끼리 그냥 썼다는 말 그다지 설득력 없습니다. 왜냐고요? 가족끼리니까 오히려 더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고 그게 바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소비하고 그 대금을 부모가 계속 내고 있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이걸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국세청은 요즘 단순히 카드 명세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배송지, 수령인, 현금 영수증, 배달 앱 내역, 심지어 소비 패턴까지 종합해서 이 소비는 도대체 누구 몫인가? 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족 간 카드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국세청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리고 진짜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도와주는 방법은 뭔지, 제가 실제로 세무조사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이제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불필요한 오해나 세금 문제 없이 가족 사이 거래도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장. 가족 간 카드 사용이 왜 문제인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가족끼리 카드 좀 썼다고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는 누가 소비했고 그 대금을 누가 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세법상으로는 소비의 실질이 중요하거든요.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 대금을 누가 냈는지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게 자주 어긋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딸이 아직 학생이에요. 소득은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엄마가 자기 카드를 줍니다. 이거 그냥 써. 딸은 편의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인터넷 쇼핑도 하죠. 대금은 다 엄마가 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엄마가 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준 것, 즉 증여가 되는 겁니다. 명의자, 실사용자, 대금 납부자. 이 세 축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국세청은 이건 가족 간 무상 이전 거래, 즉 증여세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카드 사용처예요. 부모 명의 카드인데 온라인 쇼핑몰, 게임 아이템, 20대 옷가게, 배달앱에서 자꾸 결제가 되면 국세청 입장에선 이건 자녀가 쓴 거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정교해서 이런 사용 패턴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포착해요. 사람이 일일이 보지 않아도 AI가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강조합니다. 가족끼리라도 카드 사용은 명의자, 실사용자, 납부자 세 가지가 명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게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설명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이 설득력 없으면 그땐 세무조사로 넘어갑니다. 2장. 국세청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니, 가족끼리 쓰는 카드까지 국세청이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쓴 건지, 자식이 쓴 건지 그걸 무슨 수로 구분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마다 받는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와, 그렇게까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헉, 그럼 우리 집도 이미 다 들켜 있는 거 아닌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단순히 카드 명세서 몇 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소비 패턴, 소득 내역, 배송지, 수취인, 앱 사용 기록, 현금 영수증까지 키읔 다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실제로 세무조사 대응할 때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사용처와 연령 직업 매칭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 60대 어머니 카드인데
온라인 패션몰, 모바일 게임, 20대 전용 브랜드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결제가 나간다. 이상하죠? 국세청은 이런 걸 소비자, 카드 명의자 불일치라고 보고요. 그 소비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 파고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비 소비 불일치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갑자기 몇 달간 카드 사용액이 수백만 원씩 나간다? 그 카드가 누구 명의든 그 사용 내역과 대금 납부 경로는 국세청이 바로 들여다봅니다. 소득 없는 사람이 소비했다면 누군가 도와준 것, 그게 바로 증여로 의심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 배달앱, 온라인 쇼핑 정보 분석이에요. 요즘은 배송지, 수취인, 가입자 정보까지 카드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배달 주소는 딸 자취방, 수취인도 딸, 현금 영수증도 딸 이름. 그럼 이건 누가 쓴 거죠? 명확하게 자녀가 쓴 거잖아요. 이게 수개월 반복되면 자동으로 이상 소비로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네 번째는 대금 납부 경로 추적입니다. 누가 카드를 썼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제 대금을 누가 냈는지는 통장으로 정확히 남죠.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카드인데 대금은 계속 부모가 내고 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준 거고 그게 바로 세법상 증여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활비 흐름 조사 시 카드가 반드시 걸린다는 점이에요. 특히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소비를 했을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가면 카드 사용 내역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안에 가족 간 카드 사용 흔적이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를 타고 들어가요. 누가 돈을 썼고 누가 돈을 냈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정리하자면요. 국세청은 지금 카드 한 장만 봐도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그 정보가 세무조사로 넘어가 제가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가족끼리 쓰는 카드니까 문제 안 되겠지라는 생각. 지금부터는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3장. 이런 경우 정말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실제로 조사 대응하면서 국세청이 이건 증여입니다 혹은 소득 누락입니다라고 판단했던 케이스들. 그 중에서도 정말 흔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부모 카드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경우. 특히 자녀가 아직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도 카드로 고가의 옷, 전자기기, 여행 상품, 학원비까지 결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금을 부모가 계속 갚고 있다. 이건 국세청에서 거의 99% 확률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자녀가 본인 소득 없이 소비하는데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게 매달 수십만 원씩 반복된다면 그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세법 용어로 계속적 증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자녀 카드로 자신의 고액 병원비나 명품 소비를 반복 결제하는 경우. 아들 카드로 그냥 병원비 결제했어요. 급해서요. 딸이 포인트 많이 쌓인다길래 명품 하나 긁었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국세청은 그렇게 안 들어줍니다. 특히 자녀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카드 한도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엔 이 카드 실사용자는 부모고 자녀는 통로일 뿐이라고 봐요. 이 경우도 명의신탁, 증여 혹은 자금원천 불명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대금을 누가 냈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 이게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냥 제가 현금으로 줬어요. 이게 다 조사 들어가면 증빙 불충분으로 처리됩니다. 누가 실사용자냐가 중요한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명 부족은 무상이익 제공이고 즉 증여로 본다. 네 번째, 카드를 쓰면서 쌓이는 혜택까지 부모나 자녀가 공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카드를 쓰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자녀가 전부 쓰고 있다? 이건 카드사 입장에선 아무 문제 없지만 국세청 시선에선 또 다른 방식의 무형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혜택도 일종의 경제적 이익이니까요. 다섯 번째, 법인카드까지 가족끼리 섞어서 쓰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 특히 많은데요. 대표자 아들이나 딸이 법인카드로 개인 밥값, 운동화,
데이트 비용 결제하고 있다? 이건 탈세입니다. 그냥 증여가 아니에요. 업무상 횡령 또는 사적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부당 처리까지 번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결론은요. 카드라는 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소비의 주체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고스란한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설명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증빙이 없다면 바로 증여세, 소득세, 심하면 탈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떠오르는 상황 있으신가요? 아, 우리 집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장, 증여세가 문제되는 기준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 세금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증여세 과세 기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 즉, 10년 동안 그 금액 이하로 지원했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대학생 아들이 부모 카드로 매달 60만 원씩 쓰고 있고 그걸 부모가 다 내주고 있다. 그럼 1년이면 720만 원이죠?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2,200만 원 초과한 거예요. 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단순 합산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탈세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자동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10년 전에도 돈 준 적 있는데? 이런 기록까지 전부 합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간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나중에 부동산 취득 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한꺼번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드는 돈보다 더 확실한 증거다. 가족끼리도 카드 사용은 반드시 기록과 구조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5장.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가족끼리 카드를 어떻게 써야 문제 안 생기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 대신 현금 송금이 더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카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직접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송금 내역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생활비 지원처럼 송금 메모 남겨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할 때 유리합니다. 카드 쓰면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설명해야 되지만 계좌 송금은 내가 도와준 것이라는 기록이 명확히 남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카드나 가족카드를 활용하세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가족카드 제도를 활용하면 명의자는 부모, 사용자는 자녀로 명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도 구조가 남고 실제 사용 주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죠. 단, 대금 납부 주체는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카드 대금은 반드시 사용자가 납부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카드 썼다? 그럼 자녀가 대금을 자기 계좌에서 입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그냥 빌려 쓴 거고 돈은 내가 냈다라고 입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상이익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속 돈을 내주면 그때부터는 증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한도와 용도를 제한하세요. 가족끼리 카드를 공유하더라도 사용 범위를 생활비 범위 내로 제한하고 명확히 구분된 항목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통신비 정도는 허용하고 명품, 고가 여행, 병원비는 금지하는 식으로요. 이런 기준은 메모로라도 간단히 정리해두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좋은 소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카드 사용 내역과 입금 흐름을 맞춰두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이거예요. 카드는 자녀가 썼는데 돈은 부모가 자동이체로 계속 내고 있고 누가 썼는지도 따로 관리 안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구조는 무상 지원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여요. 그래서 꼭 누가 썼는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왜 그랬는지 이 흐름이 설명 가능하도록
명세서,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받으세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수년간 반복된 카드 사용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한번 체크받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카드 한 장 쓰는 것도 누가 썼고 왜 썼고 돈은 누가 냈는지가 명확히 설명되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니까 대충 편하게 썼다면 그건 언젠가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가족 사이니까 더 투명하게. 오늘 영상 길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중간중간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민감하게 봐야 해?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왜 세금 문제가 되지? 네, 저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애가 쓰는 건데 내가 그냥 갚아준 거예요. 카드 한 장 써준 건데 이걸 세금으로 본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국세청은 그게 한두 번이냐? 얼마나 반복되느냐? 그 자녀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돈을 냈느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요즘은 시스템이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AI가 소비 패턴, 결제 구조, 대금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수개월간 반복된 이상 거래는 자동으로 이상 신호로 포착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도와준 건데 세금 얘기 들으니까 괜히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순간 이미 설명은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카드는 돈의 흐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누가 썼고, 어디에 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다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가족끼리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서 가족끼리니까 더 정확하게 해두자로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구조를 정리하세요. 누가 쓰는 카드인지, 대금은 누가 내는지, 혹시 입금 내역 없이 자동이체로만 처리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계좌 이체로 흐름을 바꿔보세요. 카드만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쓰는 통장, 생활비, 월세, 병원비, 학원비, 이 모든 게 가족 간 무상이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기록을 정리하고 구조를 명확히 해두면 그건 탈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건 단지 국세청 대응용만이 아닙니다. 가족 간 오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나중에 상속이나 재산 분쟁, 형제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문서와 구조가 있으면요. 다투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카드 한 장, 입금 한 줄이라도 설명 가능한 구조로 남겨두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절세이자 배려입니다. 법과 감정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불필요한 세금 걱정 없이 더 투명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세무 문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민감한 자산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